네. 시간이 되어서 입학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본교 홍보 담당 부장 안현수라고 합니다. 네. 귀중한 주말 시간에 이렇게 시간 내서 참석해 주신 모든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마지막 설명회이니만큼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참석하신 만큼 시간 내어 주신 만큼 좋은 정보 얻어갈 수 있도록 알차게 준비를 했으니 많이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금일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기타 의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장 인사를 시작으로 학교 소개 및 취업 현황을 안내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실 본교에 입학하기 위해 필요한 전형 요강 그리고 전형 요강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을 받을 예정이고, 다음에 실제로 저희 학생들이 개발한 원서 접수 사이트로 원서 접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서 접수 사이트 시연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둘러보는 순서로 대략 2시간 정도 일정으로 설명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학교 소개 및 취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학교 소개와 취업 관련된 이야기는 마지막 설명회이니만큼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 2024학년도 기준으로 실제로 진행되었던 학교 교육 활동과 그리고 취업 활동을 소개드리는 내용으로 구성을 하였고, 저희 학교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취업 관련된 내용은 저희 본교 유튜브 채널에 지난 입학 설명 영상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으니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설명이니만큼 실제 입학을 하게 되면은 어떤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취업 활동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거 위주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해서 64명 모집을 해서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일과 시간표를 보시면 6시 40분에 기상을 해서 본격적인 학습은 8시 30분부터 학습동에서 오후 8시 30분까지 이렇게 학습동에서 머물면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랑 다르게 학교나 이런 등교라는 개념이 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계속 학교에 머물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많은 교육 활동을 학생들에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엄청 저희는 다양한 교육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사실은 매우 힘들어하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교육 활동으로는 대략적으로 월요일 수요일에는 항상 8시 30분 저녁 8시 30분까지 방과후 수업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화요일 금요일에는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전공 동아리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전공 동아리 활동이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유, 그리고 가장 잘 활성화되어 있는 이유가 저희가 소프트웨어 분야도 세부적으로 본다면 분야가 다양하게 세부적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학교 교육 과정으로 모두 이렇게 실무적인 내용을 지도해 주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학생들끼리 세부적으로 전공 분야의 같은 학생들끼리 모여서 동아리를 구성을 하고, 그래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실무 능력을 함양을 하는 이런 활동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외부 전문가나 이런 특강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신입생으로 본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은 2월 달에 학교 적응 캠프라는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을 모아서 입학을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기숙사 생활도 다 그래서 처음 타지 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학생들에게 타지 생활, 기숙사 생활에 대한 적응을 해주고자 2월 달에 1박 2일간 본교에서 캠프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캠프를 통해서 이때는 벌써 1학년 반이 다 배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별로 모여서 활동을 하게 되고,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입학했을 때 좀 더 친숙하게 친구들과 같이 다양한 협동 활동을 즐길 수 있게끔 진행을 해주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분야 같은 경우는 혼자서 개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다 협력을 해서 활동을 하는 활동이 대부분이라 학교에서도 이런 학생들끼리 잘 어울릴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자 6월 달부터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저희 졸업생이 와서 신입생 적응 캠프 때 좋은 이야기를 해준 내용인데, 여기 문구를 보시면 다양한 친구들과 함께 협업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실제로 예전에 한 5년 전쯤에 졸업한 졸업생인데 실제로 현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졸업생입니다. 그래서 와서
신입생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그런 학교 적응을 돕는 시간이 마련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3월이 되면은 저희가 전공 동아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하나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전공 동아리 선택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그 재학생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멘토링을 실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1학년 학생들이 전체 다 돌아가면서 소프트웨어 분야는 크게 8가지 프론트엔드, 백엔드, 안드로이드, iOS를 시작으로 이렇게 8가지로 크게 범주를 나눠서 각 분야에 대해서 내가 어느 쪽 분야랑 좀 더 맞는지 이런 것들을 신입생들이 알 수 있게끔 선배들이 멘토링을 통해서 지도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멘토링을 통해서 신입생들은 다양한 분야를 경험을 해보고 나는 휴대폰 앱 만드는 게 재밌는 것 같아 라고 하면은 뭐 안드로이드나 iOS 쪽 이런 동아리에 관심을 가지고 세부 전공을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월에는 저희 학교가 지리적으로도 연구단지 내에 카이스트와 인접해 있다 보니까 카이스트와 다양한 교류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일환으로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냥 카이스트 일반 재학생이 아니라 실무 경험이 있는 카이스트 학부생들이 여기 본교를 직접 방문을 해서 1학년 학생들을 이렇게 그룹별로 지도를 해주는 이건 야간에 진행이 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1년에 약 10회 정도 이렇게 멘토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AI 엑스포라고 하는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큰 박람회를 참석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학교가 부스도 운영을 했었고 그리고 다른 부스를 운영하지 않은 학생들도 가서 하루 참관을 하고 왔습니다. 이때 참관을 할 때는 저희가 입학을 하게 되면은 3월 달에 바로 이렇게 신입생들에게도 명함을 하나 다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명함을 다 들고 가서 실제로 이런 박람회는 다양한 기업체에서 나오십니다. 그래서 기업체에 학생들이 둘러보면서 최근 소프트웨어 산업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좀 관심 있는 회사다라고 하면은 기업체 인사분들한테 명함을 드리면서 이렇게 교류를 하는 시간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용도로 진행을 하는 교육 활동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런 다양한 3월부터 2월부터 시작되는 다양한 교육 활동들을 통해서 7월에는 1, 2, 3학년 학생들 각 학년별로 약 2에서 3명 정도 로 구성된 그래서 총 한 8명 정도의 한 개의 조로 이루어져서 주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올해 주제는 경제, 사회 갈등이었는데 이걸 주제로 한 조에서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뭐 게임 분야라면 여기 관련된 게임을 만드는 거고 웹을 개발하는 친구라면 여기 관련된 웹 그래서 뭐 모의 투자 사이트나 이런 것들을 만들기도 했었고 실제로 이런 활동들을 하는 거고 여기서 중요하게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여기에 1학년 학생들도 조별로 2명에서 3명 정도 들어가는데 이 학생들이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주축이 되어서 개발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도 2월 달에 들어와도 다양한 교육 활동들을 거쳐서 7월에는 교내 해커톤이라는 대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렇게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정도에 기여할 수 있는 개발자로 성장을 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진에도 여기 잘 안 보이는 인기상이랑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 학생들이 그 게임을 개발한 학생들인데 저 학생들이 1학년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2학년, 3학년 학생들은 실제로 도움만 제공을 하고 실질적인 개발은 저 1학년 학생들이 다 해서 최우수상과 우수상, 인기상을 수상을 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7월에는 또 여기 대전에 있는 우수 소프트웨어 기업을 탐방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학생들이 내가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리고 기업 담당자로부터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설명을 들으면서 학습 동기나 이런 것들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때도 명함을 들고 가서 실제로 들어보니 이 회사가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은 담당자분과 이렇게 명함을 교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분위기 자체를 형성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8월에는 루안다에서 저희 학교를 매년 방문을 하시는데 루안다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방문을 해서 저희 학교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 학교 학생들이랑 같이 이렇게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루안다에서 온 학생들도 저희 학교랑 똑같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학생들이 저희 학교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심 분야가 비슷한 해외 개발자랑 이렇게 이야기해보는 경험이 좋았다고 제 학생들이 후기를 많이 이야기를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뭐 글로벌 역량도 강화하고 실제로 PPT를 보면 학생들이 영어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영어로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량들도 기를 수 있는 교육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이런 활동들을 통해 그리고 2학년에 올라가면은 저희가 글로벌 역량을 강화해주기 위해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로 올해는 국외 현장 체험 학습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뭐 문화체험도 했을 뿐더러 그리고 이런 교육기관이나 이런 소프트웨어 회사에 방문을 해서 다양한 외국에 있는 기업들은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하고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경험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다양한 교육 활동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개발자로서의 필요한 역량들을 학생들이 많이 길러서 우수한 졸업생이 이미 소프트웨어 기업에 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도 누구나 탐내는 이런 역량들을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실제로 이 자리에 와서 회사를 홍보를 합니다. 학생들한테. 우리 이렇게 좋은 회사다. 그러니까 지원해서 우리 학교에 입사를 해라. 라고 한 이런 설명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진행을 하면은 학생들이 이 회사 좀 괜찮은 것 같다. 나랑 좀 맞는 것 같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담당자분과 연락을 해서 이렇게 취업 활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필요한 게 이런 자기주도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자기주도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학생 자치 활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전교 회장, 부회장을 필두로 그리고 저희는 특별하게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 기숙사 자치부장이라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 자치부장과 그리고 각 학년 정부반장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자치회를 구성을 해서 뭐 학교에 건의사항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각종 행사들을 선생님들과 협동해서 이렇게 기획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체육대회랑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학생들의 의견이 다 반영을 해서 체육대회는 이런 프로그램, 이런 경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하면은 그런 것들을 적극 반영을 하고 그리고 다음에 보시는 이런 생일자 파티나 아니면 두 번째 요 사진은 그 학기 중에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걸 활동 격려해주기 위해서 뭐 응원 문구를 여기 적어서 칠판에 부착을 하고 뽑기를 하는 이런 행사도 학생들이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하였고 그래서 다양한 이런 행사들을 요 자치회 차원에서 학생들이 직접 주도적으로 기획을 해서 학교에서 적극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자기주도성과 그리고 글로벌 역량 이런 역량들을 강화하고 그리고 또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 학생들이 24시간 학교랑 기숙사에 생활하다 보니 학교에서 불편한 점이 보이면은 실제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시는 경우는 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기숙사 생활하다 보니 기숙사에서는 외출 외박 신청도 할 거고 그리고 다양한 당연히 급식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으니까 그런 급식 관련된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벌점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처음에는 종이에다가 기록을 하다 보니 이걸 굳이 힘들게 종이에 기록을 해야 되나 이걸 우리가 개발을 해보자 라고 해서 팀을 꾸려서 만든 기숙사 관리 시스템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요 OJS라고 하는 거는 실제 지금 저희 남학생 기숙사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일반 세탁기인데 이 세탁기를 학생들이 빨래를 직접 하려다 보니 학생들은 많은데 세탁기 대수는 정해져 있다 보니 계속 누가 돌리고 있는지 안 돌리고 있는지 가서 체크하는 게 너무 번거롭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통신 모듈을 설치를 해서 실제로 휴대폰 앱에서 가동 중이냐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게끔 이런 프로그램을 실제로 학생들이 만들기도 하였고 앞에 영상에서 보셨던 이런 학생들이 뭐 외출 신청이나 그리고 시간표가 자주 바뀌니까 시간표를 휴대폰 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개발을 직접 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업 활동에서 다양한 취업 정보나 이런 것들이 1층에 내려와서 취업부에서 확인을 하고 이런 것들도 번거롭다. 휴대폰에서 바로 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취업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이나 웹페이지 이런 것들도 학생들이 직접 불편함을 느끼고 개발을 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글로벌 역량 그리고 자기 주도성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누구나 기업에서 탐낼 만한 인재로 다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8기째 졸업생이 배출이 되고 8기째 지금 학생들이 3학년에 재학 중인데 최근 4년간 취업률을 보시면
2021년에 97.3% 그리고 2022년에 100% 이렇게 항상 높은 90% 이상의 취업률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2024년 현재 오늘 날짜 기준입니다. 오늘 날짜 기준으로 66명 중에 59명의 학생이 지금 취업이 되어 있습니다.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89.4%라는 취업률을 달성을 했고, 이거는 전국 어디에 있는 직업계 고등학교에도 이런 수치는 절대 보실 수 없을 겁니다. 현재 시점. 그래서 남은 7명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기업이나 은행권을 준비를 해서 취업 준비 중인 학생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 그래서 거의 취업 의지가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100% 취업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 중에 하나가 또 442개라는 기업과 저희 많은 숫자의 기업과 MOU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MOU를 맺은 기업에 저희가 학생들의 포트폴리오나 이런 걸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취업 의뢰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해 기준으로 84개의 기업에서 취업 의뢰가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 3학년 재학생 같은 경우는 66명입니다. 66명. 근데 학생 수보다 훨씬 많은 기업에서 학생들을 채용하고 싶다고 의뢰가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이제 골라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내 입맛에 맞고 내가 하고 싶은 분야의 회사를 선택해서 취업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소개와 취업 관련된 안내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런 우수한 학교에 입학을 하려면 어떤 전형을 거치게 되는지에 대해서 본교 교무부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교무부장 장연순입니다. 저기 이 홀 이름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이 공간? 세로몰입니다. 세로몰인데 이 세로몰이 이렇게 꽉 찬 걸, 학생들 말고 학부모님들로 이렇게 꽉 찬 걸 보는 거는 정말 엄청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학교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 학교가 그만큼 이제 하고 있는 많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활동들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입학 설명회를 이미 참석하셨던 분도 또 오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분은 글귀 적으실 테니까 혹시 지난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오셨을까요? 아마도 아닐까요? 많이 안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혹시 제가 자세히 설명을 이렇게 드리다 보면 제가 매번 여기 무대 설 때마다 시간을 30분 안에 끝내야지라고 목표를 잡고 올라오는데 항상 막 1시간씩도 가고 해요. 근데 그 이유가 하고 싶은 말은 많고 자랑거리도 너무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자꾸 늘어져서 그러지 않으려고 지난 입학 설명에서 했던 말씀들은 가급적이면 짧게 화면만 잠깐 보여드리고 넘기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저희 학교 전형에 대해서 더 조금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 지난 영상을 좀 더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 오늘의 포인트는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저희 이제 입학 시험을 운영하는 방법이 이제 확정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전형 요강이 확정되는 거는 2차 설명회 때 전형 요강이 확정됩니다. 7월에 전형 요강이 확정돼서 그 전에 말씀드린 유튜브 영상들은 그 전해의 전형 요강을 기반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7월 이후는 전형 요강은 안 바뀌는데 시험을 운영하는 방식은 또 바뀔 수 있거든요. 그 방식에 대한 건 지난번 3차 설명회 때 내용과 지금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할지는 저희 전형위원분들이 결정을 해주시는데 여러 번의 회의 끝에 이제 결정이 됐고 그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원서 접수하는 과정을 정확하게 좀 아셨으면 해서 원서 접수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온라인으로 지금 생중계되고 있는데요. 유튜브 중계를 끊고 이따가 기출문제 2년치 일부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까먹고 그냥 가면 말씀해 주십시오. 까먹은 적도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빨리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64명이고요. 대전에서 22명, 전국에서 22명, 그 다음에 후순위로 20명, 지역에 상관없이 이렇게 64명을 선발하는데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후순위로 지원을 하려면 원서 접수를 다시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처음 한번 접수하시면 1차에서 떨어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반 전형 성적 기준을 가지고 줄 세워서 20명을 선발을 합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되고 학생들은 어떤 전형으로 붙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냥 합격이다 불합격이다만 나중에 발표가 될 거예요. 입학 자격은 아시다시피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자입니다. 그리고 특별 전형 같은 경우는 마이스터 전형 학교장 추천서를 더 받아야 되는데 아마 중학교에서 다 써주실 테니까요. 사회통합 전형 요런인데 사회통합 전형은 인원이 워낙 적기 때문에 그래도 자격이 된다면 사회통합 전형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격이 되는 분들은. 작년에 사회통합 전형 성적이 경쟁률이 높지 않았거든요. 마이스터 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가장은 아니고 두 번째 정도로 중요한 내용일 텐데요. 이런 식의 점수로 해서 총 300점 만점으로 저희 전형이 이루어집니다. 1차 전형은 170점 만점. 가산점이 처음 올해 신설이 돼서 사실은 만점이 173점이거나 119점이거나 뭐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총 만점도 303점이거나 309점이거나 이렇게 달라졌지만 가산점 대상자는 극히 적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오늘 오전에 알고리즘 경진대회 본선이 있었는데요. 오늘 오전에 있었던 알고리즘 경진대회 본선에서 동산까지 입상한 학생들은 가산점을 3점을 받게 됩니다. 우리 학교에 지원을 하면. 그래서 그런 가산점이 되는데 그다음에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이 있으면 특별전형일 경우에 가산점을 받는데 그런 학생들이 극히 드물 거라서 그냥 이전처럼 170점, 300점 만점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성적 140점, 그다음에 나머지 출결 봉사해서 170점 들어가는데요. 이 내용은 다 이미 전형 요강에 다 있으니까 전형 요강 보시면 알 것 같고 1차에서 2배수를 넘기면 1차에서 2배수만 선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128등 안에 들면 2차 시험을 보러 올 수 있고요. 2차 시험을 보러 와서 나머지 64명이 이제 최종 선발이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잠시만 돋보기로 돼 있네. 자, 보시다시피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300점 만점인데요. 마이스터 전형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이 적게 들어갑니다. 일반 전형 같은 경우 내신 성적이 140점 들어갈 때 80점 들어가요. 사회통합 전형도 80점 들어갑니다. 따라서 사회통합 전형 같은 경우 내신이 약할 경우에는 2차 전형에서 충분히 뒤집어질 수 있어서 사회통합 전형 같은 경우도 조건이 되면 지원하는 거 괜찮고요. 마이스터 전형 같은 경우 내신이 약한 친구들은 정말 추천할 만합니다. 한 번 더 시험, 그러니까 역전의 기회가 있는 셈이어서 마이스터 전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험을 한 과목 더 봅니다. 다른 학생들은 2차 시험에서 직업기초평가하고 면접하고 두 가지만 볼 때 마이스터 전형의 친구들은 시험을 한 과목 더 봐서 이 성적 점수에 따라서 내신 성적의 불리함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전형이 마이스터 전형이 되겠습니다. 이따가 통계를 보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이 특별 전형의 친구들의 내신 성적이 훨씬 낮습니다. 합격자들의 내신 성적이. 자, 요거는 이제 교과 성적 뭐 들어가고 뭐 출석 봉사 이런 건 전형 요강 보시면 다 아실 거고요. 이미 다 결정이 나 있고 봉사 점수 같은 경우도 9월 30일까지 생기부에 기록된 것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거의 이미 결정이 다 났다고 보시면 되겠어서 자, 성적은 이렇게 엔트리 사이트에다가 넣어보든가 아니면 저희 학교에 있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는 요 엑셀 파일을 다운받아서 성적을 입력해 보시면 성적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입력을 해봤을 때 여기 일반 전형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몇 점 나오고 그 다음에 특별 전형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몇 점 나온다라고 나오는데요. 다른 건 보실 거 없고 일반 전형으로 지원할 때 몇 점 나오는지만 기억하십시오. 지금 올 B로 났을 때입니다. 올 B로 전부 다 3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를 전부 다 올 B로 났을 때 142점 나옵니다. 이럴 때 요 정도 성적이면 나는 무슨 전형이 더 유리하겠다 이런 것들을 작년도 통계표를 보면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성적은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까 보여드린 요 엔트리 사이트에서도 요거는 회원가입 뭐 이런 거 없이요. 다운로드 이런 거 없이 그냥 직접 그 자리에서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서도 성적이 산출이 되니까 이따가 원서 접수할 때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출이 되니까 그걸 가지고 점수를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아마 오셨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
2차 전형이 이제 중요하죠. 1차 전형은 어차피 이미 다 결정됐고 지금부터 뭘 준비한다고 뭐 뒤집을 수 있는 것도 없고요. 예. 2학년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3학년의 경우고 2학년도 입학 설명회를 이렇게 미리 참석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번에 질문 올리신 거 보니까 참가 신청을 하신 분들 중에 2학년인데 뭘 준비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도 있어서 네,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2학년부터 미리 준비하시는 거는 적극 추천합니다. 아주 괜찮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자, 3학년을 전제로 해서 직업기초소양평가와 심층면접은 모든 전형, 모든 지원자 전부 다 시험을 치러야 되고요. 모든 전형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컴퓨팅 사고력 측정 이것만 마이스터 인재 전형 지원자인 경우에 한 과목 더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럼 먼저 직업기초소양평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올해는 작년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내년에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내년에는 다른 방식으로 시험이 운영될 수도 있으니까 아까 앞에서 저희 홍보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여러 저희 학교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했는데요. 그런 것들도 현재 우리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는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학생들과 또 선생님들과 여러 교육가족들이 다 이제 상의를 거치거나 또는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뭐 예를 들면 방과후 수업 하는 날짜가 바뀐다던가 아니면 뭐 저녁에 자습 시간이 뭐 늘어난다던가 뭐 여러 가지 교육 방침은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오래 운영되는 상황이라는 것만 아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요 직업기초소양평가는 올해는 이렇게 운영이 되고 내년에는 달라질 수 있으니까 중학교 2학년 학부모님 같은 경우는 요걸로 너무 이렇게 확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직업기초소양평가는 학업 수행에 필요한 기본 자질과 능력을 판별하기 위한 시험인데요. 이렇게 언어 영역, 수리 영역, 공간 영역, 집중 영역의 4영역으로 그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요. 외부 기관에서 출제를 합니다. 외부 기관에서 출제한 내용을 그분들이 가지고 와서 여기서 이 자리에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따라서 그 시험 문제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는 사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위탁 시행이다 보니까 이 부분 언어 영역을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수리 영역을 파악할 수 있는 문제, 공간 집중 영역을 파악할 수 있는 문제를 그분들이 출제를 하셔서 시험을 운영을 하고요. 저희는 그 결과를 받은 다음에 입학 성적에 반영을 해서 60점 만점으로 사회통합 전형은 좀 다르죠. 네, 일단 나머지 전형은 60점 만점으로 점수를 환산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뭘 준비할 수 있는 적성검사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 적성검사. 중학교에서 아마 많이 봤을 건데 따라서 이 시험을 대비해서 뭘 준비하고 이런 거는 사실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계속 매번 설명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렇지만 아예 준비를 안 하는 것보다 한 번쯤은 풀어보는 거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구나 라고 한 번쯤은 풀어보는 걸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인적성 검사 책들이 있어요. 근데 대학생 시험용 말고요. 고등학생이 이제 고임용이라고 따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여튼 마이스터고용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 번 정도 풀어보는 거는 아마 이렇구나 라고 아실 수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가지고 딸딸 외운다던가 뭐 이렇게 노력할 필요는 전혀 없으십니다. 직업기초소양평가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심층면접입니다. 이거는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자체 출제합니다. 해마다 뭐 3문제, 4문제 뭐 이렇게 출제를 해왔는데요.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은 저희 학교에 들어와서 학교 생활을 잘 할지, 이 분야에 대한 적성은 있는지,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적합한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학업 의지가 있는지, 소프트웨어 분야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얼마나 꼭 개발자가 되고 싶어 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한 질문을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실 텐데요. 이따가 예시 문제를 예시가 아니라 과거 기출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선생님들도 고민을 엄청 많이 하면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난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되게 조금 어려운 게 출제 들어가시는 분들이 이제 들어가서 출제를 하시니까 근데 들어가실 때 꼭 정보교과서는 반드시 가지고 가시라고 하고 있고요. 정보교과서는 그래서 반드시 참고하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보교과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꼭 다 읽어보세요. 시험 보는 학생이 다 읽어보라고 추천을 합니다. 정보 선생님들이 주로 메인으로 들어가서 출제를 하시니까요. 그거는 참고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번에 심층면접이 조금 많이 달라집니다. 심층면접 운영 방식이 작년까지는
구상실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면접하고 구상실 들어갔다 면접하고 옆에 실 6개의 실을 운영을 하면서 작년에 7개의 실이죠. 운영을 하면서 1번 문제 구상실 들어가서 문제 보고 문제 답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옆에 실 면접관 앞에 가서 대답하고 또 옆에 문제 들어가서 생각하고 대답하고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그렇게 안 합니다. 올해는 물론 구상하는 문제도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하지만 올해의 메인은 일반 회사 면접처럼 그 면접관 앞에서 쭉 전체적인 면접이 깊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면접을 할 때 물론 출제 문제는 정해져 있죠. 출제하신 분들이 들어가서 문제 출제하신 걸 가지고 질문을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 답변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뭐 깊게 뭐 더 파악하기 위한 질문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학교생활 기록부나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를 참고해서 요걸와 관련된 내용도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출제에 들어가시는 분들한테도 요 내용을 다 제공할 예정입니다. 출제 들어가시는 분들도 이런 내용을 다 파악하셔서 그걸 기반으로 질문을 아마 뽑아내실 거고요. 면접하시는 분들도 요 내용을 기반으로 면접에 참고는 하실 텐데 단 자기소개서나 학업계획서를 점수화해서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시험 점수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왕이면 성실하게 써주셔야 되겠죠. 최대한 거짓말은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면접 보는 과정에서 거짓말은 다 드러나니까 하지 마시고 근데 본인이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관련된 활동을 했던 것, 다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활동을 했던 것들은 충분히 적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600자 이내에서 원서 접수하는 단계에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서 접수하면 성적 다 입력하고 나서 이제 자기소개서 이런 거 입력하게 돼 있으니까 미리 다른 데서 1600자로 작성을 해놓고요. 나중에 원서 접수할 때는 그냥 복붙하는 게 아마 좋을 거예요. 물론 임시 저장하기도 하지만 그때 가서 쓰려고 하면 좀 머리 아프니까 미리 대강 써놨다가 그때 가서 다듬는 정도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중학교 선생님, 담임 선생님들께서 도와주시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써야 됩니다. 학생이 꼭 반드시 본인이 쓰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쓴 걸 갖고 면접을 들어와야지 남이 써준 거 갖고 면접 들어와서는 금방 다 드러날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올해는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가 좀 더 중요해졌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전 기출문제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요. 그 보면 대충 어떻구나라는 걸 조금은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올해는 면접 방식이 바뀌기 때문에 저도 이상은 출제하신 분들의 영역이라 더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 컴퓨팅 사고력 문제입니다. 알고리즘 구현 능력을 봅니다. 코딩 테스트 안 합니다. 그전에는 코딩 테스트를 한 적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검색해보면 코딩 테스트 한다고 학원에서 글을 저희 학교 네이버 지식인 이런 데 물어보면 그러니까 저희 학교 검색을 하면 학원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또는 상담을 유도하는 그런 글들이 많더라고요. 그 학교는 반드시 컴퓨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코딩 테스트를 할 줄 알아야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학원 안 다녀도 됩니다. 컴퓨터 학원 전혀 아까 참가 신청하실 때 질문 올리신 분들 중에 그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컴퓨터 학원 꼭 다녀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안 다녀도 됩니다. 그 시험을 위해서는 입학 시험을 위해서는 안 다녀도 됩니다. 근데 다니면 나쁠 건 없습니다. 도움이 되면 됐지 나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시험 준비를 위해서 학원을 다닐 필요까지는 굳이 없어 보입니다. 알고리즘 구현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키우기 위한 문제풀이 이런 것들은 연습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것도 정보책 가지고 내실 거예요. 정보책이 기반이 될 거예요. 알고리즘 구현 능력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문제 해결 능력도 정보책을 가지고 들어가서 내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꼭 이제 정보책의 그 단원, 해당하는 단원, 내용 그런 관련된 문제들을 좀 많이 풀어보는 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술평가로 봅니다.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실을 저희는 6개를 준비해서 문제는 3문제가 나갈 건데요. 구상실에서 문제풀이 합니다. 어디다 하냐면 화이트보드에다 해요. 큰 화이트보드에다가 문제풀이 하고요. 그 풀이한 걸 가지고 면접관 앞으로 옆에 면접실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면접관 앞에서 자기가 화이트보드에 써놓은 거 칠판에다가 붙여놓고요. 그거 설명하면 됩니다. 그렇게 풀이 과정을 설명하는 식으로 3시를 옮기면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이거는 마이스터 전형 지원자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작년도 실제 성적을 보면 요거 성적이 꽤 높았어요. 만점도 여러 나왔고요. 60점 만점인데 60점도 나왔고 평균이 꽤 높아서 마이스터 전형,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좀 낮은 친구들은 도전해보는 거 정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경쟁률도 작년에 더 낮았습니다. 자,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요거가 아마 자료가 다 갖고 계실까요? 네. 이 자료를 공개하기까지도 사실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작년부터 공개하고 있는데요. 고민이 이렇게 다 공개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자, 경쟁률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 경쟁률 2.05대 1입니다. 에게 하실 수도 있는데요. 2.05대 1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는 1.91대 1, 그 다음에 1.44대 1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더 낮았는데요. 점점점. 물론 저희는 예전에는 거의 4점 몇 대 1이 평균이었고, 뭐 그 어떤 전형별로 7대 1, 8대 1 되는 전형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경쟁률이 높았다가 다른 데 많이 생기고 하면서 좀 많이 낮아졌는데요. 낮아졌다가 다시 또 쭉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저희 학교가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거를 아시고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걸 보시고 이제 지원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도 것만 가지고 연도생으로 되어 있는 작년도 것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후순위 인원을 보시면 22년도는 대전이 10명, 전국이 2명 붙었습니다. 12명 뽑을 때. 작년에는 재작년이죠. 재작년에는 지금 현재 2학년입니다. 현재 2학년은 대전은 0명입니다. 전국에서 20명이 다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는 대전에서 7명, 전국에서 13명. 전국 아이들이 더 많이 왔죠. 더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후순위를 둔 이유는 지역하고 상관없이. 전에는 막 그 대전 커트라인과 전국 커트라인이 많이 달랐거든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이런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자, 일부러 비교하기 편하게 마이스터 전형도 사회통합 전형도 다 똑같이 일반 전형 내신 성적을 가로 안에 조그맣게 표시해 놨습니다. 위에 있는 거는 일반 전형 아니고 본 전형 성적이고요. 가로 안에 있는 것은 일반 전형 성적으로 환산해서 표시한 겁니다. 최고점은 170점 만점에 170점, 올 A. 또 지원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올 A, 여기도 올 A가 있고 여기도 올 A가 있죠. 합격한 학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하점이 궁금하실 거예요. 질문 중에 커트라인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커트라인은 실제 커트라인, 이제 1차 전형, 일반 전형의 1차 전형은 여기 커트라인은 150점, 144점, 여기 마이스터 전형은 126점, 125점, 그 다음에 사회통합 전형은 뭐 98점, 154점 이렇게 나오지만 후순위까지 하면 후순위가 124점이 가장 낮습니다. 170점 만점에 124점. 그래서 작년에 124점도 합격을 했고 심지어는 98점도 합격을 했어요. 사회통합 전형 같은 경우는 98점도 합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98점 다음이 124점이다 보니까 이제 98점은 이제 통계에서 눈속임 같아서 이제 빼고 124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저희 학교 커트라인은 124점인데요. 1차 내신 성적 124점인 학생이 합격을 했습니다. 124점이 그러면 ABCD로 어느 정도 점수냐라고 보면 올 B가 아까 몇 점이었죠? 142점. 올 C는 114점 나옵니다. 올 C가 평균 C가 114점 나오고 평균 B가 142점 나오니까 C보다는 조금 높고, 그러니까 B가 몇 개 있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124점이면 그러면 이 정도면 우리 애는 무조건 붙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다음 장에서 나오는데 140점대가 4명이 떨어졌습니다. 최고 떨어진 학생 중에 내신 성적이 가장 높은 학생은 146점입니다. 146점인데 떨어졌고 124점인데 붙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형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신만 갖고서 믿을 게 못 되고요. 2차 전형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크게 한 커트라인이 한 20점 이상 두껍습니다. 실제로 내신 성적 30점을 뒤집은 사례도 있습니다. 올해는 그러니까 요때 잠깐만요. 어디로 갔지? 죄송합니다. 요때 말고 여기 재작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기 30점을 뒤집은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전형 준비를 안 하고 그냥 대충 나는 내신 좋으니까 대충 본다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은 게 여기 보시면 150점 전국 보시면 150점이 여기 커트라인인데 여기 보면 162점이 후순위로 넘어갔습니다. 162점 후순위로 넘어간 거 보면 2차 전형을 정말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경쟁률 한번 보십시오. 일반 전형은 지금 68명. 일반 전형은 잠깐만요. 대전은 55명 지원했네요. 작년에. 일반 전형 55명 지원했고 전국은 47명 지원했습니다. 15명 모집에. 3대 1이 넘는 거죠. 근데 여기 오면 마이스터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6명 모집에 10명. 대전은 전국은 6명 모집에 15명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사회통합은 1명 모집에 3명 지원했고 1명 모집에 1명 지원했습니다. 성적도 보이시죠? 내신 성적. 여기 내신 성적과 여기 내신 성적 보시면 얼마나 차이가 큰지 보이시죠? 마이스터 전형의 내신이 확실히 낮아요. 내신이 낮은 친구들이 내신을 커버하는 거죠. 2차 전형으로. 그렇게 해서 합격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마이스터 전형은 왜 이렇게 경쟁률이 낮을까 싶을 텐데요. 여기 위에 보시면 마이스터 전형으로 붙은 학생이 없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 과락 때문에 그랬습니다. 과락. 특별 전형은 과락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과락이 그전에는 225점이었거든요. 과락이 너무 높아서 마이스터 전형의 특별 전형의 취지를 좀 살리지 못한다고 해서 과락을 200점으로 작년부터 확 낮췄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입학 설명회 때 제가 과락이 낮아졌으니 마이스터 전형 지원해 보세요라고 했는데도 많이 지원 안 하셨어요. 그래서 경쟁률이 훨씬 낮습니다. 그러니까 200점만 넘기면 되니까 과락은 여기를 한번 노려보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요. 사회통합 전형도 혹시 자격이 된다면 한번 노려보는 것도 그럼 떨어지면 완전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사회통합 전형 떨어지거나 마이스터 전형 떨어지면 일반 전형 여기 후순위로 갑니다. 어차피 후순위 기회는 한 번 있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지면 완전히 최종 탈락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도전해보는 것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게 전체 통계를 내본 거예요. 작년까지는 이런 통계를 공개하지 않았었는데 좀 이렇게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올해부터 공개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70점 만점에 최고 170점의 평균은 합격생들 모든 학생 어떤 전형이든 상관없이 모든 전형의 합격생 평균 냈더니 150점 나오더라고요. 네, 90점 8점 이제 최하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명밖에 안 되니까 차하점 124점 나왔고요. 그리고 직업기초는 평균이 39점, 60점 만점에. 심층면접 60점 만점에 47점, 컴퓨팅 50점. 컴퓨팅 되게 높죠. 60점 만점에 50점 나왔습니다. 마이스터 전형 지원자들. 이러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내신이 좀 낮은 친구들은 이런 거 준비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탈락자를 분석을 해봤더니 146점 탈락하고요. 140점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명이 탈락을 했어요. 140점이면 B 이상이거든요. 네, 탈락을 했고요. 근데 반면에 또 120점대가 여기 보면 124도 있지만 120점대가 6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탈락한 학생들의 평균도 이게 직업기초 심층면접 평균도 아주 낮진 않죠. 조금 낮습니다. 한 10점 정도 차이가 날까요? 뭐 이렇게. 그래서 2차 전형을 어떻게 보느냐가 이제 되게 많이 좌우를 하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있는 표는 왜 여기다가 제가 만들었냐면 A, B, C, D로 대충 추측하기 좋으시라고. A반, B반이면 156점 이상. 그 다음에 몰 B면 142점 이상. B반, C반이면 128점 이상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인원 분포가 이렇습니다. 이건 합격생들의 인원 분포입니다. 저희 학교가 입학생들의 성적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올 A부터 심지어 2학년에는 올 C도 있습니다. 평균이. 근데 또 그렇게 들어와서 잘 지내요. 적응을 잘하고 또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의 숙제이기도 한데요. 자, 따라서 성적이 낮다고 너무 이렇게 긴장하거나 이럴 거 없이 준비해서 저희 학교 떨어지고 나면 이제 그러니까 마이스터고만 이중 지원을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 고등학교라던가 아니면 다 다른 직업계고라던가 이런 데 다 갈 수 있거든요.
원서 얼마든지 쓸 수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보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4일이 원서 접수입니다. 아침 9시부터 열어서 17일 날 오후 5시. 이거 잊지 마세요. 17일 날 밤 12시 아닙니다.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까지 원서 접수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원서 접수를 온라인에서 봤는데 원서 접수가 끝이 아니에요. 원서 접수가 끝이라고 생각하고 접수했으니까 나는 끝. 아닙니다. 저희는 서류가 필요해요.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원서도 중학교 교장 선생님 직인 찍은 그런 찍인 찍어야 되고 본인 서명 있어야 되고 보호자 서명 있어야 되고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서명이 다 되어 있는 서류와 그다음에 생활기록부 이런 증빙 서류가 또 사회통합전형 같은 경우는 관련된 서류들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그런 서류들이 똑같이 10월 17일 5시입니다. 똑같이 10월 17일 원서 접수 기간과 서류 제출 기간이 같습니다. 따라서 전국이신 분들은 월요일이나 늦어도 화요일에는 원서를 작성을 하시고 빠른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빠른 우편으로. 우편으로 그냥 보내면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하루 정도 늦게 걸릴 수 있으니까 빠른 등기로요. 반드시 등기로요. 서류 이런 중요한 서류는 등기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중간에 이렇게 소실돼서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5시까지 직접 대전에 계신 분들은 직접 들고 오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들고 오시기 어려운 분들은 우편으로 목요일 5시까지 도착하도록 보내주시되 목요일 소인이 찍힌 것까지는 저희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도착하더라도 목요일 우체국 도장이 찍혀 있으면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월요일에 합격자 발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모든 서류가 늦어도 금요일에는 받아야 월요일에 합격자 발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꼭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작년에 목요일이 됐는데 서류가 안 와서 저희가 전화를 드렸더니 모르셨더라고요. 이 서류를 종이를 보내야 된다는 걸 모르셨더라고요. 담임 선생님들은 모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마다 전형 요강이 다 다르고 원서 작성법도 다르고 기간도 다르고 저희 원서 쓸 때 여러 특목고들도 원서를 쓸 시즌일 거고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은 그거 다 파악 못 하십니다. 부모님들이 꼭 파악하셔서 얘가 서류를 우체국 가서 제출했는지 그거를 아니면 학생이 꼭 기억하고 있다가 우체국 가서 꼭 등기로 제출하거나 아니면 정 안 되면 세종 뭐 이런 데면 그냥 들고 튀어 오십시오. 5시까지 가지고 오시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꼭 서류가 도착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말 진땀 뺐습니다. 그 학생 목요일 날 우체국 소인을 찍느라고 목요일 소인 찍어서 이제 금요일 날 다행히 받아서 접수는 됐는데 큰일 날 뻔했었습니다. 자, 합격자 발표 1차 발표는 월요일 날 하는데요. 월요일 날 오후 3시에 하는데 어디서 하냐면 엔트리 사이트에서 합니다. 지금 저희가 원서 접수 이따 시연을 보여드릴 텐데요. 원서 접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홈페이지에 저희가 원서 접수 사이트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를 타고 원서 접수 사이트 들어와서 거기서 온라인을 작성한 다음에 이제 서류를 다운받아서 다 날인할 거 날인하고 찍은 다음에 첨부 서류랑 같이 발송을 하시거나 직접 제출하시면 되고 합격자 발표도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합니다. 따로 문자 보내드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합격자 사이트에서 본인이 로그인해서 합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반드시 본인이 로그인해야 됩니다. 원서 접수한 본인이. 아니면 아이디 패스워드를 알고 계시거나 그러면 가능합니다. 저희가 따로 전화로 물어보시면 답해드리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 전화 건 분이 그 아버지인지 할아버지인지 알 수 없어요. 옆에 뭐 어떤 경쟁자의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어서 본인이 로그인해서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심층 면접은 10월 25일 날 봅니다. 중학교에서 공결 처리할 수 있도록 공문 다 보내드릴 거고요. 10월 25일 날 일정 비워두시고 날 와서 하되 전국 같은 경우는 오후 작년 같은 경우 12시 정도에 집합시켰던 것 같아요. 작년 저희 홈페이지에 작년 전형 관련 안내 입학 공지사항에 다 올라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쭉 훑어보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를 아마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작년하고 비슷하게 될 건데 시간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해 지원자가 어느 한쪽이 너무 많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또는 지금 저희 면접 방식을 바꿔서 시험 운영 시간이 작년보다 좀 더 오래 걸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시간이 당겨지거나 늦춰지거나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홈페이지에 안내를 또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공문으로도 발송을 할 건데 몇 시까지 오시라고 할 건데
그걸 바로바로 보고 싶으시면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보시거나 또는 미리 회사에 뭐 이렇게 휴가를 내거나 뭐 이런 걸 위해서 뭔가 필요하다, 파악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작년도 홈페이지 게시글들 내용들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전 지역은 오전에 봅니다. 대전 지역은 작년에 8시 30분 정도까지 집합하도록 했었는데요. 전형이다 보니까 절대 늦으면 안 됩니다. 늦으면 다른 학생들이 이의 제기하면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늦지 않도록 하고 신분증 반드시 가지고 와야 되고요. 작년에 신분증 안 가져와서 부모님이 신분증 가지고 저희 학교로 달려오시고 막 하셨었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학생증 없는 친구들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분증 또는 학교에서 신분증이 없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사진이 들어간 재학증명서가 발급이 가능해요. 행정실에서. 사진과 이름과 생년월일이 같이 들어있는 신분증이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 신분증을 준비해 주시면 되고 여권 이런 거 다 되고요. 근데 무슨 건강보험증 뭐 이런 거는 사진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안 되고요. 그런 거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10월 31일 목요일 오전 10시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원서 접수 사이트 엔트리 사이트에서 하시고요. 합격자 등록은 저희 관련된 서류를 저희한테 보내는 걸로 등록을 대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11월 16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후 1시 예정되어 있는데요. 오리엔테이션 때 건강검진 결과 이런 것들, 그다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어요. 제출해야 될 것들, 뭐 급식 신청서라던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오셔서 오리엔테이션 때 교복 치수 재고 이런 것도 합니다. 사진도 찍고요. 학생증에 들어갈 사진 찍고 이런 거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이제 11월 16일 날 일정을 좀 비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해외여행 가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가급적이면 요 날은 좀 피해서 같이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학교 원서 접수하는 데 있어서 뭐 요 내용은 계속 해왔기 때문에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어떤 마이스터고도 지원하시면 안 됩니다. 한 군데만 됩니다. 어떤 마이스터고 7월에 진영 뭐 이미 냈었다라고 하면 저희 학교 내시면 안 됩니다. 다 저희가 제출한 다음에 직능위원회에서 다 검토하고 이중 지원일 경우에는 둘 다 불합격 처리됩니다. 흡연검사 혹시 담배 피는 학생이 있으실까요? 담배 피면 안 됩니다. 끊으셔야 됩니다. 저희 학교 담배 피는 학생 없습니다. 흡연검사 할 거고요. 2차 전형할 때 흡연검사 그래서 원서 접수할 때 내는 서류 중에 흡연검사 동의서 부모님들이 우리의 흡연검사 동의합니다 하는 동의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내주시면 되고요. 이번에 질문이 엄청 많이 그러니까 원서 접수에 참가 신청하시면서 많은 질문으로 많이 물어보신 것 중에 하나가 대학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서 어떻게 대학은 얼마나 갔고 또 어떻게 갈 수 있고 뭐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가 계속 저희는 대학 진학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습니다라고 부르짖어 왔는데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대학 갑니다. 실제로 갑니다. 단지 고3에 가지 않을 뿐입니다. 저희는 실제로 선취업 후학생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어요. 1학년 들어오면 제가 1학년 때 이제 4개만 다 들어가거든요. 이런 경로가 있어 하고 제가 다 설명해요. 담임 선생님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을까 봐 수업 시간에 제가 첫 시간에 그 얘기부터 하거든요. 대학은 저는 개인적으로 가라고 추천을 해요. 단지 우리 학교 들어왔을 때는 취업을 목적으로 들어왔고 또 소프트웨어 분야는 학력을 따지지 않으니 일단은 취업을 해서 지내보고 대학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얼마든지 갈 수 있어. 이러한 경로가 있어 라고 1학년 1학기 첫날부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 아이들이 가장 알뜰하게 대학을 인생 최적화시켜서 대학을 가는 경로는 뭐냐면 저도 대학원 가라고 추천을 하는데 졸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3학년에 이제 취업을 나가서 남학생을 예를 들면 취업을 나가면서 보통 병특되는 회사 아이들 대부분 갑니다. 남학생들 특히나 병특에 굉장히 목매입니다. 병특 안 되는 회사 안 가려고 합니다. 병특되는 회사 가서 자기 병특 차례 오면은 병특 받으면서 그 다음에 사이버 대학 졸업하자마자 사이버 대학을 들어가더라고요. 회사 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사이버 대학을 3년이나 4년까지도 안 가요. 3년 만에 마치는 친구들도 있고 4년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고 나서 대학원 들어갑니다.
인공지능이나 정보보안 분야 같은 경우는 깊은 공부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쪽은 저도 대학원 가라고 추천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과정이 대학 교육 과정하고 많이 닮아 있습니다. 지금 오늘 설명드린 건 없는데 지난 영상에 있어요. 전공 수업을 뭘 듣는지. 1학년에서 컴퓨터 구조, 자료 구조, 뭐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뭐 웹 프로그래밍 기초, 뭐 2학년에 올라와서 하여튼 전공 관련된 수업들이 뭐 2학년에 들어가는 뭐 운영체제, 뭐 하여튼 각종 데이터베이스, 뭐 여러 과목들이 전부 다 대학에서 배우는 과목들입니다. 실제로 교재도 대학교 교재를, 제가 운영체제 가르치는데 대학교에서 쓰고 있는 이따만한 두꺼운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대학 다니는 친구들 장학금 받으면서 다니고요. 되게 쉽게, 방통대 들어가는 친구들도 쉽게 정말 장학금 받으면서 쉽게 대학 마치더라고요. 아마 며칠 전에 교장 선생님과 그다음에 다른 부장님 몇 분이 서울 올라가서 졸업생들 만나고 왔습니다. 각 기수별 대표 졸업생들 만나고 왔는데 그 후기를 이따 말씀하시려나 모르겠는데 들어보면 실제로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 친구들, 또 대학원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여럿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재직자 특별전형 경로가 하나 있습니다. 재직자 특별전형 경로 같은 경우는 대학의 네임밸류가 좀 중요하다거나 대학 들어가서 나는 깊은 공부를 대학원 말고 대학에서부터 깊은 공부를 하고 싶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3년 일하고 그 다음에 생기부만 가지고 재직자 전형으로 대학을 갑니다. 정말 많은 대학들이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모집을 하고 있어요. 생기부만 가지고. 그래서 저희 학교 지금 교장 선생님이 그쪽으로 많이 계속 신경을 쓰고 계셔서 생기부를 대학 아이들이 나중에 재직자 전형으로 대학을 가는데 유리하도록 그렇게 생기부를 잘 작성해야 되는 쪽으로 계속 선생님들 안내를 하고 있고 저희도 그래서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3년 후에 그런 경로를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으니까 졸업하자마자 바로 대학 가는 건 저희는 추천하지 않고요. 실제로 좋지 않습니다. 내신도 안 좋고 그다음에 수업도 워낙 안 들었고 수능 준비는 말할 것도 없고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수능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학을 1차 졸업하자마자 갈 생각인 분들은 원서를 접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다가 그만두는 것보다 아예 다른 친구에게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의응답 진행하겠습니다. 설명은 자, 여러분들이 참가 신청하면서 사전 신청 시 질문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물 수 있을까요? 아시는 분 대답 주세요. 있어도 돼요? 안 돼요?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저희가 의무기가라고 하는데 한 달에 2번 정도, 어떤 때는 한 번, 어떤 때는 2번인데요. 기숙사를 비워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모두 다 집에 가야 됩니다. 모두 다. 그때는 못 남고요. 그 이외의 주말은 2번에서 3번 되겠죠. 그 이외의 주말은 남아도 되고 안 남아도 됩니다. 본인 희망입니다. 단지 미리 조사는 해요. 남는지 안 남는지 조사는 해서 사감 선생님이 파악은 하셔야 되니까. 누가 집에 가는지 안 가는지 파악은 하셔야 되니까 미리 조사는 하고 그걸 담임 선생님들한테 다 공유는 합니다. 학비. 저희 학비 얼마 들죠? 고등학교 등록금 있나요? 네, 없죠. 등록금은 없습니다. 기숙사비는요? 저희 학교는 없습니다. 있는데도 물론 당연히 있죠. 있는데 저희 학교는 기숙사비는 없는데 그럼 돈 하나도 안 내나요? 조금 내요. 밥값만 냅니다. 아침 저녁 밥값만 냅니다. 점심도 이제 무상급식이니까 아침 저녁 밥값 내고 그다음에 주말에 먹는 밥값 냅니다. 주말 급식은 신청한 학생들만 한 달 단위로 신청을 받고 그 한 달치 밥값을 미리 내게 될 겁니다. 그 이외에 해외 체험 아까 싱가포르 수학여행 갔다 온 거 보셨을 텐데 비용 어느 정도 얼마나 들었죠 올해? 1인당 100 몇십만 원 들었다고 160, 170 이 정도 들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올해는 절반 학교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올해까지는. 작년에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고 이 해외 수학여행 가는 비용의 절반을 학교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줬는데 내년도 예산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는데요. 최대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저희는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깎이지만 않으면 아마 이렇게 갈 겁니다.
기숙사에 있는 주말에 종교활동 가능합니다. 주말에 얼마든지 외출, 미리 단지 사감 선생님께 외출한다는 거 말씀만 드리고 나가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돌아와서 돌아왔다고. 그래야지 사감 선생님, 그게 사감 선생님 역할이니까. 학생들이 어디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 게 역할이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허락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 교과 과정은 제가 이번 PPT를 확 생략, 너무 길지 않게 하려고 생략하면서 교과 과정이 빠졌는데요. 지난 PPT를 보시면 전공 수업이 어떤지 나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저 학교 홈페이지에도 대략적인 교과 과정들은 학과 설명하면서 좀 들어 있습니다. 일반 보통 교과 수업은 한 40% 정도 되고요. 전공 수업이 전체 3년치 통틀어서 보통 교과 수업이 40% 정도, 전공 수업이 60% 정도 됩니다. 학년별로 다른데요. 1학년은 전공 수업이 한 30% 정도 되고요. 2학년은 반반, 3학년은 거의 대부분이 다 전공 수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교과 수업이 예를 들면 국어가 여러분들 만약 입학을 하면 국어는 3년 내내 1학년 때 3시간 배우는 게 답니다. 국어는 1학년 때 3시간 끝. 영어 수학은 뭐 1학년 3시간, 2학년 3시간 이렇게 되는데 사회 1학년 때 3시간 끝, 과학 1학년 때 3시간 끝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가는 데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기숙사 생활은 대강 아마 짐작하실 거라 기숙사 관련돼서 또 질문 있으시면 이따가 개인적으로 아니까 이따 물어보시면 아는 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합격됐을 때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요? 있죠, 당연히.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는 학생들을 선발을 할 건데요. 합격된다면 학원 같은 곳을 다녀야 할까요? 다녀도 괜찮은데요. 다녀야만 하진 않습니다. 단 저희가 합격하면 11월 OT 때 숙제 낼 겁니다. 입학하기 전까지 아마 편히 놀고 먹지 못할 양의 숙제를 낼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숙제의 수행 정도가 들어와서 1학년 때 학교에 얼마나 적응할 수 있느냐를 결정할 겁니다. 가름할 겁니다. 이미 코딩 쪽을 잘하는 친구들은 뭐 금방 해결할 거고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정말 머리 싸매고 공부를 해야 될 텐데 그 공부를 성실하게 하면 1학년 들어와서 적응을 쉽게 할 거예요. 수업도 쉽게 따라갈 거예요. 근데 수업 말고 저희 학교는 물론 1학년 수업은 하나도 모른다는 전제하에 선생님이 수업은 진도를 나가실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거 말고 아까 선배들이 멘토 하잖아요. 전공 동아리 멘토 했잖아요. 8개 분야로. 그게 올해 처음 시도를 한 건데 그러고 멘토를 하고 할 때 알아먹어야 되잖아요. 알아듣고 하려면 뭔가 좀 아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들어오기 전에 미리 공부를 시킬 거고요. 그거를 배째라로 안 하고 들어오면 본인이 아마 엄청 고생할 거예요. 본인이 배째라로 하나도 모르고 들어오면. 따라서 합격되면 수업에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학원은 다니면 도움은 될 거예요. 어차피 할 일 없죠. 11월부터 11, 12, 1, 2일까지 할 일 없죠. 그러니까 뭐 다니세요. 다녀도 괜찮고 그냥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혼자 공부해도 괜찮고 저희가 낸 숙제는 물론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숙제 중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유튜브 강의 듣고 프로그램 다 따라하고 그거 내용 요약해서 제출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올해는 할지 모르겠지만 자격증 따오라는 숙제도 냅니다. 정보처리 기능사 이거 올해 꼭 낼 거예요. 작년에 해봤더니 괜찮더라고요.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 합격하기가 숙제예요. 필기 실기 말고 필기. 1월에 시험 한 번 있어요. 기회는 한 번뿐이에요. 1월에 시험 한 번 있는 걸 필기 합격해와라. 이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수업 잘 따라갑니다. 본인이 의지만 있으면 성실하면. 와우. 다른 마이스터고와 차별성 뭐가 있죠? 제가 내내 부르짖던 것들 많이 있는데 다른 마이스터고와 차별성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진짜 많은데 어떻게 제가 끝도 없이 설명해 주실 어떤 분이 계시는데 한번 마이크를 넘겨볼까요? 이동욱 부장님. 제가 그 취업부장이고요. 그 학생들 지금 이제 취업 관련돼서 학생들 이제 취업시키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 다른 마이스터고와 차별점은 한마디만 하면 학교 문화인 것 같아요. 다른 데보다도 저희 학교 학생들이 제가 되게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그
회사 가서 실제로 이제 사실 저희 그 취업하려고 그 학생들 공부하는 거잖아요, 많이들. 그 실제 회사 가서 많이 듣는 얘기가 학생들 실전성이 되게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듭니다. 그 특히나 이제 대학생들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대학생들이 그래서 4년 동안 공부를 하고 나이도 좀 더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성숙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대학생들보다도 조금 그 실전성, 프로젝트 실전성이 좀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저희 학교 문화인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 그 어느 학교나 뭐 그 학교 문화들이 좀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뭐 좋은 학교 왜 가려고 합니까? 뭐 영재고나 이런 데 가려는 이유가 그 학교 사실은 뭐 거기 가면 내신도 좀 불리하고 한데도 불구하고 잘하는 학생들 모여 있다 보니까 공부하려는 분위기도 있고 서로 경쟁도 하고 또 도움도 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도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되잖아요. 근데 저희 학교가 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 들어오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좀 잘하는 학생들 또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런 문화가 좀 잘 유지되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그 엊그제 그 졸업생 간담회를 저희가 저 교장선생님 모시고 갔다 왔습니다. 거기 1기부터 8기까지 이제 졸업생들 많이 모여서 같이 이제 학교 발전 방향이나 그다음에 학교 어떻게 운영할까 이런 것들 많이 논의했는데 그 졸업생들하고 지금 어떤 게 논의가 돼 있냐면요. 내년부터 지금 1학년들 대상으로 해서 그런 기술적인 거 말고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게끔 장기적인 멘토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졸업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좀 개인적인 어떤 그 학생들 몇 명, 한 4명, 5명 정도 하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인연을 맺어가면서 학생들한테 계속 조언도 해주고 그다음에 조금 어렵거나 또는 그 슬럼프 빠졌을 때 본인이 좀 계속 조언 그다음에 개발자로서 어떤 마음가짐 가져야 되는가 뭐 이런 걸 좀 해주고 싶다고 해서 올해부터 추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그 사실은 그 일반적인 교육 과정이나 이런 거는 어느 학교나 다 따라할 수 있고 다 같이 할 수 있지만은 이런 것들 이렇게 그동안 저희가 쌓여왔던 그런 문화, 그다음 분위기, 그다음에 공부하는 문화, 그다음에 뭐 개발하는 문화 이런 것들이 아마 가장 큰 그 차별점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그 말고도 정말 많은데요. 일단 졸업생들 켜켜이 다 나가 있고요. 자리 잡고 있고요. 그 졸업생들이 계속 찾아오면서 저희 아이들 멘토해주고 있고요. 말고도 저희는 계속 변하고 있어요. 지금 좀 전 아까 올해 처음으로 도입했던 게 그 8개 분야 멘토를 하는 사례를 말씀드리면 작년까지 운영을 할 때 전공 동아리 아이들이 적응하는 걸 좀 힘들어한다. 전공 동아리를 3월에 들어오자마자 전공 동아리를 선발을 하거든요. 학생들이 선발을 해요. 자기들이 동아리를 만들고 자기들이 후배들의 1학년들을 선발을 하거든요. 면접을 거치면서 교사의 입김은 하나도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할 줄 아는 아이들은 여기저기서 다 뽑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도 모르는 친구들은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올해 이제 그걸 개선하고자 처음 만드는 게 그러면 들어오자마자 처음부터 전공 동아리 드리지 말고 이 친구들을 8개 분야를 다 한 번씩은 경험하게 해보고 그 다음에 동아리를 선발하면 어떠냐라는 아이디어가 나왔고 그게 지난 겨울에 나온 거예요. 겨울 초입에 아이디어가 나왔고 그거를 학생들한테 이런 생각인데 너희들 어떠니 누가 좀 도와줄 친구 있니 했더니 3학년들이 2학년들이 줄줄이 제가 할게요 한 거예요.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에 그 친구들이 어떤 내용으로 멘토를 할지를 준비를 하고 3월 되자마자 이 학생들을 쭉 그렇게 8개 분야 멘토를 돌린 거예요. 강의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몇 시간짜리 강의를 그렇게 준비해서 한 거예요. 이걸 학생들이 어떤 대가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해요. 그냥. 그 인문계 아이들처럼 어디다 스펙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시간 받으려는 것도 아니고 뭐 면접 볼 때 유리하려고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해요. 스터디 그룹도 아이들이 그냥 친구들끼리 모여서 스터디 그룹 나 이런 스터디 할 건데 할 사람 막 모집을 해요. 전단지가 막 붙어요. 그래서 이 스터디에 뭐 참여하세요, 뭐 지원하세요 하고 작년 같은 경우 연말에 그 스터디 했던 학생들이 이제 스터디 결과 발표 이런 스터디 이렇게 운영을 했고 어떤 내용 공부했고 뭐 그래서 어떤 성과가 나왔다 뭐 이런 것들 막 결과 발표하고 해요. 이렇게 운영되는 고등학교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다른 데는. 그렇게 내신을 위해서 뭐 대학을 위해서 준비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본인들이 좋아서 그렇게 운영하는 데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끊임없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는. 시간을 저 잡아먹지 못할 뿐이지 더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더 혹시 자랑하실 분 있으실까요? 부장님? 아마 입만 열면 자랑일걸요.
자, 이 말씀은 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어느 분이신지 혹시 물어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추가 설명을 좀 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하는 과정을 할 수 있나요? 이게 어느 분이 질문하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이해를 잘 못하겠어서. 자, 이 질문 이제 잠깐만. 이제부터 나오는 질문들은 이제 진로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부장님이 말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학을 다이렉트로 가는 케이스는 없긴 한데 저희가 여러 가지 루트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번에 그 대학생들 그 간담회 하면서도 물어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 지금 한 3기, 4기 정도가 남학생 같은 경우는 병역특례 끝나고 이제 뭐 이제 그 재직자 과정 이제 막 들어가고 이제 막 하는 친구도 있다 해갖고 물어보니까 실제 많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다들 그 졸업생들 뭐 5년 전, 6년 전 그 졸업하는 친구들 다 확인을 못 해봤는데 실제로 저희가 파악한 몇 대 학교 학생들 물어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한양대나 뭐 동국대나 뭐 경희대 이런 정도 많이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요번에 그 어디냐 성균관대가 이제 작년부터 그 재학생 그 과정을 190명을 뽑습니다. 그 중에 이제 문과 계열로 한 95명, 그다음에 이과 계열로 95명 정도 뽑는데요. 대략 물어보니까 한 3등급 정도면은 합격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 저희 그 일반 학교에서 사실 성균관대 정도 가려면은 상당히 뭐 거의 학교에서 1, 2등 정도는 해야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인데 상당히 그러니까 그 좀 수월합니다. 그다음에 시험이나 그런 건 없고 오로지 서류 전형으로만.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조금 성적 조금만 챙겨놓으면은 굉장히 조금 이렇게 나중에 재직자 과정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재직자 과정 이제 3년 정도 지나고서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조금 이제 그게 말고 나는 그 다이렉트로 조금 대학원을 가고 싶다. 좀 나는 뭐 말하자면 인공지능을 하는데 인공지능은 아무래도 뭐 학부 과정도 갖고는 안 되고 실제로 조금 더 깊이 공부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좀 빨리 인베디드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얼마 전에 그 저희 반에 학생 하나 물어보니까 그 친구는 그 졸업하자마자 바로 병역 특례를 받자마자 그 해에 3월 달에 그 3월 달에 사이버 대학을 등록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원래는 이제 사이버 그 대학도 4년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 조금 자기가 학점을 좀 많이 받아서 3년 안에 졸업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아마 그 졸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병역 특례 끝나는 동시에 아마 그 사이버 대에도 졸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자기 다니는 회사에 그 사장님하고 그 카시스트 교수님이 좀 잘 아신대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한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쪽 좀 진학을 하려고.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친구들은 조금 이제 해외로 나가고 싶어 하는 그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일단 해외 나가는데 사실은 뭐 학벌보다는 사실 어쨌든 학위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뭐 독학사 준비하는 그 졸업생도 좀 있고 해서 학위가 이제 일단 필요하니까 그래서 계획을 그 제가 알고 있는 그 지금 2년 전에 졸업한 친구 같은 경우는 그 친구는 이제 다이렉트로 이제 미국으로 가기가 쉽지 않은 취업이 쉽지 않다 보니까 그 친구는 이제 중간 기착지로 싱가포르로 본인이 이제 경력을 쌓다가 이제 그 군대도 좀 해결하고 지금 병특 받고 있거든요. 병특 받고 끝나면은 싱가포르로 일단 그 취업을 가서 거기서 몇 년 하고 그다음에 자기 그 실리콘밸리로 좀 진출하는 게 꿈이다. 이런 식으로 조금 그 계획을 잡고 가는 친구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하게 있고요. 사실은 학생들이 뭐 저희가 학교에서 그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들과의 어떤 네트워크나 선배들의 네트워크 통해서 선배들한테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얻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 학교 자랑을 더 하자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제가 엊그제 그 졸업생 그 간담회 할 때도 그 일기 졸업생이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그 전체 학생이 들어가 있는 디스코드라는 방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잠실에 사는데 그냥 뜬금없이 올린대요. 이렇게 잠실에 같이 그 커피 먹을 사람 모여 이러면은 뭐 한 3기 4기까지 이렇게 모여서 같이 얘기도 하고 커피 먹으면서 뭐 술도 한잔 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화들이 되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조금 이제 다른 친구들 어떤 식으로 진로 잡고 가는지 사실은 지금 하는 것보다도 이제 그때 가면 또 상황이 많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그 선배들한테 그 정보 받는 것들이 굉장히 좀 학생들한테 큰 자산이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지금 저희가 지금 탄탄하게 1기부터 탄탄하게 졸업생들이 잘 자리 잡고 있는 게 사실은 저희 학교 강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 진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좀 다양한 루트가 있다. 그다음에 조금만 본인이 노력하면은 충분히 그 좋은 학교에도 진학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간 못 가냐고 물어보시는데 몇 년간 못 간다고 저희가 못 박아놓지는 않습니다. 가자면 얼마든지 갈 수는 있을 거예요. 단지 좋은 루트가 아니고요.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왕이면 더 유리하게 대학을 가려면 뭐 이런 경로가 있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못 가게 저희가 막지는 않습니다. 자, 뭐 취업 루트 뭐 이런 것들은 입학 후 진로 방향 뭐 다 비슷비슷한 질문인데 요 취업 분야 요거는 부장님께서 설명이 예, 취업 분야는 아신 그 분야는 다 간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그 소프트웨어를 안 하는 분야는 없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뭐 학생들 물어보면 뭐 의료 분야, 뭐 교육 분야, 뭐 그다음에 뭐 국방 분야, 여기 대전 쪽은 특히나 국방 쪽이 굉장히 좀 되게 강점이거든요. 그래서 국방 분야 좀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재밌는 사례 하나 말씀드리면은 그 2년 전에 그 축구 좋아하는 친구, 남학생 축구 많이 좋아하죠. 그 축구 좋아하는 친구가 그 축구 선수들이 이제 그 케어하고 하는 그런 회사를 들어갔어요. 거기도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필요하니까 요즘에는 모든 게 다 사실은 그 온라인으로 좀 이루어지잖아요. 모바일이나 온라인 쪽으로. 그래서 갔는데 굉장히 재밌게 잘 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고 얼마 전에 학교 왔어요. 올해 왔거든요. 올해 5월 1일 날 그 왔는데 이제 스승이라고 한번 왔는데 자랑하더라고요. 그 박항서 감독이랑 호나우딩요 사인 받았다고. 왜냐면 관련 분야에 있다 보니까 그런 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음악 좋아하는 친구들 음향 쪽 관련된 그 업체로 또 취업하는 그 회사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좀 자기 좋아하는 분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교육 분야 좀 좋아하는 친구들도 이제 교육 가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다양하고 근데 학생들이 조금 좋아하는 회사들은 자기가 좀 이렇게 가서 성장할 수 있는 회사들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올해 그 똑똑똑하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영어 그 하는 그 되게 사이트인데 그 트리거스라는 회사거든요. 근데 그 회사가 직원 몇 명 안 돼요. 한 열 몇 명밖에 안 되는데 1년 만에 영어 교육에서 1등을 먹었어요. 사이트 오픈하고 1년도 안 됐는데 아마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똑똑똑하라고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등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엄청나게 성장을 막 하고 있거든요. 그런 회사 되게 좋아합니다. 학생들. 왜냐하면 그런 회사 가서 계속 그 성장하면서 본인도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런 회사 되게 좋아하고 또 어떤 회사 좋아하냐면은 인프랩이라고 되게 좀 유명한 이 IT 쪽에서 유명한 교육 사이트를 운영하는 인프랩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 CTO가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온라인 활동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쪽 업계에서는 되게 유명하신 분, 뭐 발표도 많이 하고 이름이 공교롭게도 저하고 똑같습니다. 이동국 CTO라고 하는데 찾아보시면 나와요. 그 방송에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CTO라서 학생들이 거기 또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그런 데 가면은 그 유명한 그 CTO, 그 기술력 있는 CTO하고 제가 같이 협업을 하고 일을 하면서 도움도 받고 배울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사를 되게 좋아한다. 그러니까 꼭 무슨 뭐 큰 회사 뭐 공공기업 이런 거보다는 그런 것들을 사실은 학생들이 제일 선호하는 회사입니다. 왜냐면은 본인들도 알아요. 본인들도 자기가 그렇게 성장을 해가면은 아무리 큰 회사든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 취업해서는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회사, 자기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회사, 내가 배울 수 있는 회사를 가장 선호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진로 방향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어떤 회사에 취업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공공기업이나 공기업이나 뭐 하든 이런 데는 어디 가고 있고 이런 것들은 지난 영상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은 그게 포인트가 아니어서 저희가 생략했고요. 지난 영상에 이분께서 설명하시는 아주 열광을 하시는 그 부분을 보시면 아마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들이 진로 방향이 일반 학교들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이것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부장님? 예. 사실은 그러면 저희 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100% 다 그럼 개발자로 계속 승승장구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뭐 사실은 학생들이 이제 실제 취업을 하고 이제 진로 나가다 보면 진로가 조금 안 맞는 경우도 있고 해서 사실은 바뀌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 비율이 좀 뭐 저희가 알고 있는데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뭐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자기가 해보니까 난 다른 쪽으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고 좀 바꾸는 케이스도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하위권 학생들도 취업은 다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취업 의지가 있으면 물론 이제 그 사실 취업처도 굉장히 많잖아요. 진짜 스타트업 아주 조금 작은 회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경력직으로 사실은 그 직원을 채용하기가 좀 부담스럽다 보니까 저희 학교 쪽으로 연락을 많이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 학교가 신입치고는 굉장히 좀 그래도 학생들이 좀 어느 정도 퀄리티가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약간 중하위권 학생들도 취업은 다 돼요. 근데 제가 이거 강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학생들이 사실은 그 다음부터는 본인 노력입니다. 이게 이쪽 IT 계열이 공부를 꾸준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냥 한 번만 딱 배워놓고 나는 그냥 놀면서 그냥 회사 다닐래 이러면은 절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가 그동안에 가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되게 하위권이고 되게 못한 친구는 여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좀 헤매다가 조금 취업처가 조금 이렇게 약간 본인 그 눈높이에 좀 낮은 취업처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한 4, 5년 후에 굉장히 괄목성장하게 성장해서 오는 친구들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런 친구들은 가서 노력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정말 하기 나름으로 자기가 하기 나름에 따라서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고요.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저희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다른 마이스터 보면은 처음에 이제 1학년 들어가서 첫 학기 때 1학년 때 그 성적 1학년 2학기 초반까지 성적이 사실은 그 학생이 되게 굉장히 많은 걸 좌우를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성적 갖고서 추천서도 써주고 그 성적 순으로 해갖고 뭐 좋은 회사로 이렇게 쭉 나열을 하는데 저희 학교는 그 취업하는 회사는 좋은 학교 나쁜 회사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막 배울 수 있는 회사를 가면 좋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모든 학생들이 개발자로서 일단은 경력만 시작을 하면은 한 2, 3년만 경력을 시작을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본인이 공부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충분히 거꾸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다른 회사들은 뭐 여기 부모님도 아시겠지만 처음에 큰 기업을 가놔야 그 다음에 몇 년 하다가 또 중견기업으로 좀 내려가서 조금 더 하다가 또 한 10년 지나면 또 다시 좀 중소기업 와서 좀 하다가 마지막에는 뭐 작은 회사로 가서 뭐 임원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내려오는 거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유독 이쪽 IT 계열 특히 소프트웨어 쪽은 처음 시작을 스타트업부터 시작을 해갖고 거꾸로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습니다. 실제 그 졸업생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까 저희가 이제 그 전 영상 보시면은 저희가 토스에 지금 졸업생이 한 17명 정도가 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처음부터 좋은 회사 가서 토스 간 케이스도 있지만은 되게 작은 회사 막 5명, 10명 있는 회사 가서 본인 실력을 키워서 토스 간 학생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이 좀 기본만 돼 있고 나중에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해도 충분히 우리가 역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충분히 답이 되셨을 것 같고요. 시간이 자꾸 가서 뭐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으실까요, 부장님? 됐어요. 예. 졸업한 다음에 업체 가능 조건, 병특 회사, 기관. 예. 말씀드리면 병특은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좀 많이 줄이고 있는 추세잖아요. 근데 대학생 병특은 다 없었습니다. 다 없앴고 이제 전문요원이하고 산업기능요원이라고 해서 대학원생들 병특이 있고 그다음 산업기능요원이라고 해서 이제 고졸 수준의 이제 병특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 고졸 수준의 그 산업기능요원 줄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그런 관련돼서 공문들이 오는데 저희가 그 교육부나 이런 쪽하고 얘기를 해서 계속 유지를 하려고 좀 노력은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제가 다 100% 그러면 병특을 받느냐? 그렇진 않고 대략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한 70에서 80% 정도 남학생 같은 경우는 병특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 군대를 가게 되더라도 그러면은 그 남학생 같은 경우 그러면은 혹시라도 군대 가게 경력 단위로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하는데 좋은 게 생겼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학생한테 물어보니까 마이스터고 쪽 나온 친구들이 조금 혜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그 사이버 병과로 그 전산병으로 해서 전산병은 그 시험 봐서 군대도 그 시험 보거든요. 따로 시험 보고 면접도 봅니다. 근데 그게 가점이 있다 하더라고요. 마이스터고 특히나 이제 저희는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니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그 병특이 안 돼서 군대를 가더라도 그렇게 전산병으로 가서 군대를 가서도 이제 전산 관련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조금 저희가 되게 좀 그 군대 간 특히 남학생 같은 경우는 군대 가는 경우에도 되게 좀 유리한 것 같습니다. 다른 내용은 그냥
예, 시간이 좀 많아져서 생략하겠습니다. 입학을 위해서 중2 때 미리 준비할 것은 성적이죠. 내신 성적은 기본으로 깔아놓고요. 그거 말고 저는 이거 추천드립니다. 적성이 맞는지 그거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온 다음에 저희 학교가 단점이 뭐냐면 들어온 다음에 진로를 바꾸려면 쉽지 않습니다. 전학을 가거나 해야 되는데요. 전학을 가면 그 자리를 저희가 채우지를 못해요. 저희는 전입은 한 명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3학년이 66명인 이유가 72명 들어와서 66명인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적성이 잘 맞는 친구들이 왔으면 좋겠어서 중학교 2학년인데 저희 학교를 생각하고 있다면 코딩을 직접 해보고 아 재밌다, 할만하다, 이쪽 분야로 진로를 정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오시고요. 그 진로의 폭이 저희가 다양하지가 않아요. 물론 공기업도 가고 대기업도 가지만 공기업도 대기업도 전부 다 IT 계열입니다. 오로지 그 취업하는 분야가 다 IT고 전산 쪽이어서 그쪽하고 안 맞는 친구들은 조금 힘드니까 그거를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면접 때 어떤 유형의 질문이 나올지는 이따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준비해야 될 것들은 아까 설명한 걸로 답이 되셨을까요? 자, 성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B, 평균 정도 B 정도면 어느 정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그 B라고 또 다 붙는 거는 아니어서 예 그렇습니다. 코딩 실력은 갖고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없어도 전혀 시험 보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합격한 다음에 공부하시면 됩니다. 코딩 경험이 없어도 예 충분히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누가 그랬나요? 근데 할 줄 알면 더 좋겠지만 할 줄 몰라도 입학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그리고 요 정도로 해서 사전 질문을 받은 것들은 마치고요. 혹시 이 자리에서 질문 있으시면 답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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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트폴리오를 제출을 하면 가산점이 부여되는 학교도 종종 있더라고요. 네. 여기 대덕 소프트웨어 고등학교는 가산점이 들어가는지 없습니다. 없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가산점은 아까 말씀드린 그 알고리즘 대회 3점하고 그다음에 정보처리 기능사 6점하고 그것만 있고요. 다른 건 없습니다. 단 그 뭔가 활동을 했다는 것들이 있으면 자기소개서에다가 예, 분명하게 써주면 그거는 뭐 플러스가 되면 될지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과 과정에서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를 배우게 네. 된다고 하셨는데 네. 이게 20년에서 30년 된 엄청 오래된 언어잖아요. 그 언어에서 지금 최신 문법을 공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생님 답해 주시겠어요? 자바스크립트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건 아시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사실은 되게 메인 언어로 지금 아직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가 옛날 거 가르쳐줘도 학생이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예 최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또 있으실까요? 그럼 없으시면 이만 마쳐도 될까요?